자, 그러면 7월 18일 목요일 순서 먼저 뉴스 3부터 가봅니다. 이주호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주호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정프로님은 비 맞은 것도 촉촉하게 소화하시네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 저도 좀 궁금하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추저분해 보일 수도 있는데 정프로는 그렇지가 않더란 말이죠. 그러니까요. 네. 운치 있어 보이고. 네, 신은 불공평하다. 네, 뭔가 또 순정 만화 주인공 같은 느낌. 이런 것까지 가능하다는 건 사실 조금 일반적이진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일반적이지 않은 데는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 건데 그 이유를 한번 이주호 기자가 좀 잘 취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나 따라서 비 맞지 말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얘기 들으시면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이 좀 불편해하실 것 같기도 한데, 자 그러면 이제 일단 미국 증시의 지난밤 상황부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 어제 좀 많은 분들이 약간 충격적이셨을 것 같아요. 나스닥 네. 지수가 2.7% 하락했는데 우리 투자자분들 가운데 가장 보유 그 규모가 큰 게 이제 엔비디아를 비롯한 이제 그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보유 규모가 굉장히 크잖아요. 네. 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거의 6%인가 빠졌고요. 그리고 네.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이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일제히 급락하는 그런 현상이 뭐 나타났습니다. 예. 엔비디아도 한 4% 떨어졌고 네. 그 이유를 제가 잠시 후에 이제 첫 번째 뉴스로 전해드릴 거고. 네. 근데 이제 반면에 보시면 다우는 왜 올랐지? 다우 많이 올랐어요. 다우는 또 4만 1,000을 기록을 했어요.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는데, 자 그래서 다우존스 30 지수니까 30개 종목 있잖아요. 네네. 30개 종목 가운데 뭐가 올랐고 뭐가 내렸는지를 보니까 일단 뭐 상승률 상위에 보면 유나이티드 헬스라든지 존슨앤존스 같은 헬스케어 기업들이 좀 올라간 게 있는데, 네. 사실 조금 더 명확하게 보면은 그 하락한 종목들이 아마존, 애플, 세일즈포스, 마이크로소프트. 뭐 이 외에도 두어 종목 좀 더 있긴 한데 결국 다우 중에 네. 네. 빅테크 말고 다 올랐다. 어. 다우존스 가운데서는. 엔비디아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140에서 한 120 정도까지 떨어졌으니까 지금 한 10 몇 퍼센트 떨어진 거죠? 15%? 그래요? 네, 고점 대비해서는. 고점 대비. 네. 근데 근데 뭐 100몇십 퍼센트 오르고 15% 빠진 거면 이걸 어떻게 100몇십이 아니지 뭐 수백 프로 이상 오른 그러니까. 거니까. 예. 근데 꼭 정프로 들어갔던 시점이 거의 고점인 것 같은 느낌이. 나 진짜 참 미안해 죽겠어요. 이럴 때마다. 나 때문에 떨어진 건 분명히 아닐 텐데, 그죠? 그렇죠. 그럴 리는 없잖아요. 그 정도의 그럴 수는 없지. 다만 이제 시점을 교묘하게 내가 잘 맞췄다는 건데. 네. 엔비디아는 또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이 워낙 많이 들고 있는 종목이라. 그렇죠. 마음이 좀 더 쓰입니다. 그래서 이제 뭔가 이런 모습을 보다 보니까, 그러니까 빅테크에 있었던 돈이 혹시 다른 곳으로 흘러가나? 그러니까 뭔가 수급에 큰 변화가 생기기 시작한 건가에 네. 대한 설명을 잠시 후에 또 박병창 이사님이 좀 해주시면은 저희가 시장 판단에 대해서는 이사님의 의견을 조금 더 경청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자, 그러면 뉴스 하나하나 좀 가볼까요? 자, 그럼 첫 번째 뉴스로 이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가 급락한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얼추 어느 정도 좀 어제부터 시장에 약간 퍼져 있는 이야기긴 했어요. 블룸버그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 반도체 산업을 겨냥해서 네덜란드와 일본 등의 동맹국들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미국 기술을 사용한 모든 제품에 대한 수출 통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라는 이야기가 블룸버그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이 수출 통제 조치의 이름은 해외 직접 생산품 규칙이라고 해서 FDPR이라는 건데, 네. 이 FDPR이 뭐냐면 미국 기업이 만들지 않은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그 안에 미국 통제 대상으로 선정된 뭐 소프트웨어라든지 설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포함만 되어 있어도 네. 이거 수출하려면 미국 정부의 승인 허가를 받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이 도널드 트럼프 당시의 이 화웨이 제재. 도널드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행정부 당시에 화웨이 제재. 그때 엄청 당했죠. 그쵸. 네. 그러니까 2020년에 이 중국 통신 장비 업체 화웨이를 대상으로 제재를 했을 때 바로 해외 직접 생산품 규칙을 적용했었던 겁니다. 네. 그래서 그 당시에
굉장히 그 가혹한 결과였었죠. 그래서 화웨이가 이 제재로 인해서 스마트폰에 들어갈 반도체를 삼성전자나 TSMC로부터 공급을 받지 못했었고 결국은 글로벌 시장에서 스마트폰 점유율이 급감을 했었고 네. 이 조치가 결국 화웨이를 몇 년 동안 무너지게 만들었던 가장 결정적인 조치였던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죠. 이게 네. 몇 년 걸려서 이제 회복되는 데까지 굉장히 오래 걸렸잖아요. 그래서 회복된 것도 한 작년쯤부터라고 우리가 보는 게 그때 이제 화웨이 메이트 60 프로 나오면서 거기에 뭐 7나노급 반도체 탑재돼 갖고 맞아요. 애국 그 소비 열풍 맞아요. 불러일으켰던 그래서 몇 년 동안 굉장히 화웨이를 힘들게 만들었던 그 조치가 바로 이거고 사실 그 미국은 최근에 러시아 제재를 가했을 때도 이 해외 직접 생산품 규칙을 동원을 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어떤 의미라고 보시면 되냐면 동맹국들까지도 미국이 제재하는 수위까지 제재 수위를 높여라. 요 정도의 그 강력한 조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 혼자 나 혼자 제재하지 못하니 동맹국들도 그 수준에 맞춰라. 그래야 그러니까, 이제 네. 그래야 뭔가 뭐 우회로 들어오든지 아니면 뭐 이런 모든 길들을 차단할 수도 있고 그렇죠. 이 제재 효과가 확실하게 좀 나타날 테니까. 네.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미국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 세계적인 반도체 장비 기업인 ASML이라든지 아니면 도쿄 일렉트론 네. 이런 기업들의 중국 사업에 직격탄을 맞게 되다 보니까 사실 이게 왜 제가 어느 정도 알려져 있었다고 말씀드렸냐면 어제 네. 일본 시장에서 도쿄 일렉트론이 7% 정도 급락을 했고요. 그리고 ASML이 어제 우리 장중에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네. 사실 실적만 보면은 일단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한 9% 정도 줄었지만 전 분기 대비 한 18% 늘어났거든요. 네. 그러니까 뭔가 회복되는 움직임이 보였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ASML은 사실 워낙 거대한 장비를 납품하는 곳이기 때문에 약간 그게 변동성이 있을 수 있어서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봤던 것이 예약 물량이었었어요. 그럼 앞으로 몇 개의 물량이 예약되어 있느냐? 네. 그 예약 물량이 한 24% 정도 늘어났기 때문에 오히려 실적만 보면은 나쁘지 않은데라고 볼 수도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실적만 나왔을 때 ASML의 시간외 거래에서는 움직임이 그렇게 크지 않았었지만 네. 결국 종가 기준으로 ASML 주가가 12% 넘게 급락하는 그런 현상이 있었거든요. 결국은 이 그 동맹국들까지도 중국에 대한 반도체 제재를 미국에 준하는 수준까지 높이게 될 경우에 대한 우려감이 주가에 그대로 반영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이제 미국 내에서는 사실 미국 내에 있는 기업들도 반발이 굉장히 많아요. 그 네.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통제를 하면 결국 미국 기업들이 중국에 팔 수 없는 물량이 많아지게 되는 거니까 미국 기업들만 피해를 보는데 그럼 이 통제로 인해서 중국 기업들의 진짜 반도체 기술이 통제가 되고 있느냐? 그러니까 미국은 중국에 수출 잘 못하는데 네. 중국은 그러면 그대로 기술 잘 못 받아들여서 점점 늦어지느냐 뒤떨어지느냐 이게 아닐 수도 있다. 네. 네. 근데 왜냐면 실제로 그 메이트 60 프로에 7나노 반도체 탑재됐고 그 제가 이름이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PC에다가 3나노인가 4나노 탑재를 시켜갖고 출시를 했었거든요. 화웨이가. 중국산? 네네. 예. 그러면은 이게 미국 기업들한테는 팔지 말라고 해놓고 중국 기업들은 발전하고 있는데 이게 효과가 있는 거냐라는 좀 비판의 목소리도 중국 내에서는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네. 지금 대선을 좀 앞두고 있는 상태잖아요. 미국 대선. 근데 이제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정권 교체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러면 이제 동맹국들이 미국의 이런 조치에 그대로 따라갈 거냐? 아니면 야 어차피 대선 앞두고 있는데 좀 정권 바뀌는 거 보자. 어떻게 될지 보자. 라는 의견도 있을 수 있다는 해석이 있긴 하지만 네. 요즘에 이제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암살 시도 사건 이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는데 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나오고 있는 이 해외 직접 생산품 규칙이라고 하는 거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 화웨이를 제재했던 거잖아요. 그럼 사실 바이든에서 트럼프로 넘어가게 된다고 하더라도 규제는 좀 더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면 결국 이 동맹국들을 압박하는 이 조치는 계속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뭐 생각이 그렇게 듭니다. 그럴 것 같은데 그죠? 네. 더 압박을 하고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는 빨리 반사이익을 잘 좀 추구를 좀 해야 되겠지요. 네. 그래서 하여튼 어떤 정책이나 어떤 방향 전환이 있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이익을 잘 챙길 수 있는 방향으로 네. 대응을 또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하여튼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제재는
더 강해질 가능성이 조금 높아지는 네.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뉴스도 한번 가볼까요? 그 두 번째 뉴스가 SK 이노베이션하고 SK E&S의 합병 비율이 어제 나왔습니다. 이노베이션하고 ENS. 네, 그 지금 SK 그룹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좀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SKO는 또 앞으로의 신성장 산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산업이 좀 좋아질 때까지 자본의 투입이 계속 필요한 상황이고 SK 하이닉스가 굉장히 실적이 좋은 건 사실이지만 어쨌든 인공지능 반도체의 발전 속도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노후된 설비와 장비들을 계속 교체해 나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자본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상황이잖아요. 그런 가운데 중국에서의 그 그러니까 일단 중국의 첫 번째 불황 때문에 화학 산업 자체가 좋지 못하고 중국이 회복을 해서 화학 산업이 회복된다고 하더라도 중국의 자금률 자체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서 네. 결국 SK 이노베이션의 어떤 자금력도 사실 약간 좀 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 합병을 좀 추진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결국 SK 이노베이션하고 SK E&S가 합병을 하게 됐고 그 합병 비율을 1대 1.19로 결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네. SK E&S 한 주당 SK 이노베이션 주식 1.2주를 받게 되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존속법인과 소멸법인이 있는데 SK E&S가 소멸법인이고 SK 이노베이션이 존속법인이라서 SK E&S 주주들이 내가 갖고 있는 한 주당 SK 이노베이션 주식 1.2주를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SK 이노베이션이 SK 그룹의 이 에너지 이쪽은 이제 전체 갖고 있는 제일 큰 회사인 거죠. 약간 중간지 역할도 하면서. 네네네. 네. 그런데 거기에 이제 SK ENS는 뭐 하는데요? 가스. 네. 아, 당연히 그럼 들어오긴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돈을 정말 잘 버니까요. 아, 네. ENS는. 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이번에 밑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수 합병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그 비율이 1대 1.19. 네, 그래서 이노 주식을 갖고 있던 분들은 그러면 ENS 주식을 갖고 있던 분들은 이노 주식을 1.2주 이렇게 갖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네. E&S는 비상장사. ENS는 비상장사. 그리고 SK 이노베이션 상장사. 그래서 이 합병 비율로 약간 논란이 좀 꽤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냐면 일단 네. 이렇게 보면 돼요. 그 E&S 입장에서는 SK 이노베이션 주식을 많이 받는 게 좋겠죠. 이노 입장에선 아니요, E&S 주주 ENS 입장에서. 네. 그러면 제가 만약에 SK E&S 주주의 비상장사지만 주주예요. 주주인데, 그러니까 주주가 SK니까 주식회사 SK 대주주니까. 근데 그러면은 SK 이노베이션 주식을 많이 받는 게 좋겠죠. 그래야 그렇겠죠. SK 네네네. 이노베이션에 대한 존속법인 지분율이 높아지게 되니까. 네. 그럼 1대 2 정도 되면은 야, 내가 SK E&S 주식 한 주만 갖고 있는데 이노베이션 주식을 2주나 주네라고 하면 그게 되게 좋을 수 있겠죠. 좋을 수 있는데 네. 문제는 SK 이노베이션 주주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네. 지금 SK 이노베이션 주주들은 만약에 SK E&S가 많은 주식을 받게 되면 여기 이제 기존 주주의 주식이 희석돼요. 그렇죠. 손해 나는 거죠. 적게 받았으면 좋겠죠. 그렇겠죠. 그런데 지금 어떤 문제가 생기고 있냐면 지금 SK 이노베이션은 상장사니까 기업 가치를 시가로 평가하면 됩니다. 네. 원칙적으로. 네. 그러면 그 시가가 한 11만 원 정도 돼요. 근데 사실 이게 PBR 기준 자산 가치로 따져보면 0.5배밖에 안 돼요. 그러면 SK 이노베이션 주주 입장에서는 내 주식은 24만 원짜리인데 그러니까 대략 12만 원이라고 할게요. 시가를 12만 네. 원. 그러면 내 주식은 24만 원짜리인데 PBR 기준 따지면 네. 왜 이걸 12만 원밖에 책정을 안 하냐? 그러면 그 SK ENS는 그냥 예를 들면 PBR 기준으로 그냥 1배 이렇게 이제 해서 주는 거고. 그렇죠. 네네. 네. 공정 가치로 하고. 네네네. 그러면 SK 이노베이션 주주 입장에서는 손해 본 느낌 좀 나겠네. 손해를 많이 보는 거, 주식이 많이 희석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1.1 그러니까 1대 1.19가 SK 이노베이션 주주들에게는 좀 되게 불합리해 보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앞으로 비율은 이제 누가 정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이사회? SK 그 저기 각각에 정할 수가 있는데 네. 기준이 네. 사실 시장 가치가 원칙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예. 시장 가치라고 하는 건 그냥 시가죠. 12만 원. 예. 10여만 원으로 정할 수도 있고 네. 대신 시장 가치가 기업 가치에 비해서 월등히 떨어졌을 때에는 기업 가치를 기준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SK 이노베이션 입장에서는 이게 좀 원칙을 따르자라고 하게 된 건데 원칙을 따라서 시장 가치로 하자니 SK 이노베이션 주주 입장에서 내 주식이 합병했을 때 내 주식이 너무나도 희석되는 결과가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사실 다음 달 27일에 각각의 회사별로 이제 그 합병 승인을 위한 임시 주주총회를 27일에 열게 되거든요. 네. 그때 과연 주주들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냐. 그러니까 뭐 ENS야 뭐 SK가 그냥 주인이니까 뭐 이건 문제 없을 것 네, 같고. 네, 근데 그쵸. 이제 SK 이노의 문제가 좀 있겠군요. 네네. 이노는 대주주가 SK 그룹일 거고. 네, 36% 그렇죠. 뭐 그럼 큰 어려움은 없겠네요. 뭐 그거에다 이것저것 더하고 하면 뭐 대충 한 절반 나오겠네, 그죠? 근데 요즘에 좀 그렇게 되긴 좀 쉽지 않아요. 아 그래요? 네. 요즘 또 제대로 목소리 내는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거버넌스의 그 중요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 사실 최근에 이 거버넌스가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많이 좀 개선되고 있다는 느낌을 저는 받긴 했었거든요. 예컨대 이제 조금 지난 얘기인데 SK 스퀘어가 물론 이제 지금은 무산되긴 했습니다만 11번가를 상장하려고 할 때 그때 제가 정확한 그 내용이 다 완벽하게 기억나는 건 아닌데 거의 절반 가까이를 주주에게 환원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의 그 인센티브를 좀 제시를 하려고 했었어요. 그때 네. 상장할 당시에. 네. 워낙 그 분할 상장, 이중 상장 논란이 굉장히 거셀 때라서. 그래서 그렇긴 한데 지금 이 부분은 사실 뭐 원칙을 지켰다고는 하지만 결국은 SK 이노베이션 소액주주 입장에서는 야 그렇게 되면은 SK ENS가 SK 이노베이션 주식을 굉장히 많이 가져가게 되는 거라서 야 내 주식을 왜 이렇게 희석시켜라는 불만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네. 자, SK의 합병. 워낙 이제 큰 회사하고 또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또 개인 주주들도 많이 계실 테니까 네. 좀 중요한 이슈일 것 같은데 합병 비율은 일단은 정해졌고 요거를 승인하기 위한 주총이 열릴 텐데 거기를 과연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 통과할 수 있을 것인가? 요게 이제 나중에 이슈가 좀 되겠군요. 네, 그렇죠. 자, 하여튼 합병 비율이 조금이 아니라 꽤 많이 아마 주주 입장에서는 마음에 안 드실 것 같은 생각이 네. 살짝 좀 들긴 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뉴스는 아주 반가운 소식인 거죠, 이거? 네. 와. 원전 수주 성공했다는 뉴스가 저도 어제 퇴근하는 길에 계속 터져 나와갖고 네. 이걸 오늘 아침에 꼭 전해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여러 가지 의미가 좀 있는데 일단 한국수력원자력, 두산에너빌리티, 대우건설 등이 참여한 팀코리아가 15년 만에 원전 수주에 성공했다. 체코에서 성공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게 체코에 두코바니 5, 6호기 이 두 기의 건설이 확정이 된 거고요. 이번 그걸 통해서. 그다음에 지금 이게 두 기의 원전을 총 합치게 되면은 24조 원 가량 될 거라고 하는데 네. 24조 원이면 체코 역사상 최대 수주. 아, 그래요? 역사상 있지 않았던 금액. 워낙 근데 좀 큰 금액이긴 하죠, 뭐.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이게 좋은 게 그러면 이제 두코바니에서 5, 6호기를 수주를 한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테물린에서 또 원전을 발주할 예정이거든요. 3, 4호기 원전을 발주할 예정인데 이렇게 3, 4호기 원전 발주할 때에는 한국에 우선 협상권 부여하겠다. 그럼 두 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두 기 플러스 한두 개 정도 더 할 수 있겠다. 두 개 정도 더 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네. 사실 2009년에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을 수주하고 지금 거의 2024년이니까 15년 만에 굉장히 오랜만에 진출을 하게 되는 건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원래 이 체코 원전 수주에 세 개의 플레이어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랑 그다음에 프랑스 EDF랑 그다음에 원전 강자 미국 웨스팅하우스. 웨스팅하우스가 그거잖아요.
옛날에 에디슨이 네네네네네. 우리는 직렬, 웨스팅하우스는 우리는 병렬, 결국 병렬이 이겼던 그 역사의 그 기업인데 네. 이 웨스팅하우스는 사실 좀 떨어졌습니다. 떨어져 나갔고 원전 원래 이제 원천 기술 같은 거 많이 갖고 있는 그렇죠. 회사들이에요. 원천 기술 엄청 네. 많이 갖고 있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종국의 프랑스 EDF와 한국이 이제 그 2강으로 대결을 했었는데 네. 사실 여기에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가능성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약간 의구심이 있었던 게 프랑스도 워낙 원전 강국이기도 강국이죠.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체코는 유럽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유럽 그 지역 내에 있는 프랑스의 원전을 수주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좀 있었던 건데 이번에 가격이라든지 공기, 그러니까 납기 내에 얼마나 잘 납품할 수 있느냐 이런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상당한 그 플러스 점수를 좀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가격 측면에서는 지난 2021년에 세계 원자력 협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원전 건설 단가가 한국이 킬로와트 시당 3,571달러인데 프랑스보다 절반 이하. 그다음에 미국과 비교해도 한 60% 수준. 그래서 우리나라가 좀 가격 경쟁력에서 굉장히 뛰어났다라는 게 첫 번째. 이게 뭐 남는 건 있는 거겠죠, 그래도. 그럼요. 네. 네. 뭐 너무 덤핑을 하고 이런 건 아니겠죠. 그럼요. 네. 그리고 이게 이렇게 됐을 때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가 원전 수주의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왜냐면 트랙 레코드가 필요하잖아요. 뭐 그렇긴 하네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좀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네. 그 유럽에서 요즘에 그 러우 전쟁 터지고 나서 좀 안정적인 전력원을 받길 원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그 미국의 셰일 원전 그러니까 셰일 가스 붐 그다음에 러시아로부터 유럽 연합에서는 천연가스를 너무나도 안정적으로 그 받고 있었기 때문에 에너지 그러니까 원전에 대한 그 수요가 지난 10여 년간 거의 막 많이 줄어들었었는데 네. 전쟁 터지고 나니까 야, 이거 가스로는 좀 위험하겠는데라는 생각과 함께 원전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어서 네. 스웨덴은 원자력 개발을 제한하는 법을 폐지하고 오는 2045년까지 10기 규모의 원전 개발 로드맵을 마련했고요. 그리고 네덜란드도 2035년 상업운전을 목표로 신규 원전 2기 건설을 추진하고 있고 루마니아도 지금 원전 3, 4호기 건설 재개를 추진하고 있고요. 튀르키예도 2035년까지 원전 12기를 건설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이게 굉장히 많은 기회들이 놓여 있는데 네. 유럽에서 일단 첫 발을 내딛었으니 우리가 트랙 레코드를 갖고 좋은 결과를 보여주게 되면 여기에서 추가적인 수주까지 가능할 수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웨스팅하우스가 사실 소송을 좀 계속 소송 발목을 잡고 있어요. 우리나라 저 원전 네네. 만드는 데다가 네. 맞아요. 그 웨스팅하우스가 사실 작년 9월에 한수원을 대상으로 소송을 한 것에서 한수원이 승소를 했거든요. 그래요? 근데도 계속 발목을 잡고 있어요. 이번에 뭘 했냐면 지난 2월에 1심 판결의 파기환송을 요청했습니다. 판결 나온 거 파기해라 라고 다시 소송을 제기했는데 그래요? 그게 그 작년 9월에 어떤 승소가 났었냐면 그 이제 한수원이 사용하고 있는 원전 기술은 원천 기술이 웨스팅하우스 거다라는 소송이었어요. 네네네네. 근데 거기에서 승소했던 게 뭐였었냐면 그걸 제기하려면 그 기업이 할 게 아니라 미국 정부가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소를 제기하는 자격이 맞지 않다라는 게 승소 판결이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 그러니까 IP를 이용한 것 자체에 대한 승소 판결이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계속 이 파기환송을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어쨌든 체코 수주는 한국이 성공을 한 거잖아요. 이건 이제 확정이 된 거예요. 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발목을 잡고 있는 거는 웨스팅하우스가 떨어졌는데 돈 좀 달라는 거예요? 어떻게든 좀 뭐라도 챙겨 먹어야 되지 않을까. 야, 이거 원래 네. 우리 기술이었으니까 우리 돈 좀 떼어줘. 뭐 네, 이런 얘기라고 일부 보면 되군요. 이익이라도 챙기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소송 뉴스가 나올 수는 있는데 네. 이 체코 수주와는 좀 별개 건으로 진행될 거다. 체코 수주를 뒤집을 만한 건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기를 우리가 24조 원 규모로 신규 원전 짓는 거를 이제 수주를 한 거고, 네. 그다음에 추가로 원전 2기를 더 지을 경우에 한국이 우선 협상 대상자가 돼서, 네. 그러니까 2+2도 가능할 수 있는 상황. 그러니까 이번 2기를 잘 지으면 아마 추후로 짓게 될 것도 이제 우리가 가져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상황이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1+1, 2+2. 네, 역시 또 마니커의 이벤트와도 많이 좀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다. 그렇습니까? 예, 마니커가 지금 IQF 7종에 대해서 1+1 이벤트를 시작을 오늘부터 하거든요. 네. IQF라는 건 이제 그 개별 급속 냉각 방식인데 닭들이 이제 예전에 막 모아놓고 한 번에 싹 냉동했는데 그렇게 안 하고 한 마리 한 마리 정성스럽게 바짝 급속 냉동을 시켜갖고 그 육질 같은 게 그대로 살아있는. 예. 그래서 이제 그 IQF 7종 닭들을 지금 1+1 특가로 만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원전만 1+1이 아니고 우리 닭들도 초복은 지났지만 우리 중복하고 말복도 남아 있잖아요. 네. 또 이렇게 오늘같이 비 오는 날에는 또 닭 먹어야죠. 삼계탕 같은 거. 닭 한 마리 편하게. 칼국수. 그렇게 드시면 되니까. 네, 지금 아마 영상 하단이나 이렇게 아마 올라간 링크 타고 들어가시면 마니커 닭고기, 닭고기를 1+1으로 만나실 수가 있다는 거 놓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하여튼 뭐 이 원전 소식은 굉장히 뭐 좋은 소식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죠, 그죠? 그렇죠. 네. 하여튼 앞으로도 이제 유럽에 굉장히 원전이 아마 많이 지어질 것 같고 유럽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제 굉장히 많은 전력이 필요하고 이게 그냥 친환경 예를 들면 무슨 태양광이나 뭐 풍력만으로 안 되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그렇죠. 필요한 부분이 있을 네. 테니까 요건 이제 원전 쪽으로 아마 전 세계가 좀 많이 돌아서는 것 같고 이게 아무래도 그 신재생 에너지의 경우에는 제반 시설들이 되게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에 ESS에 되게 많은 관심을 갖는 이유가 네. 어쨌든 들쭉날쭉하는 전력 생산량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공급할 것이냐. 결국은 이제 ESS를 설치를 해서 거기서 안정적으로 이제 다시 공급을 해야 될 텐데 네. 그거는 또 시간이 꽤 걸리는. 뭐 물론 원전도 시간이 꽤 많이 네. 걸리긴 하겠습니다만. 하여튼 그 엄청나게 늘어날 그 전력 소비에 대비해서 아마 전 세계가 원전 쪽으로 꽤 많이 좀 돌리는 것 같고요. 하여튼 여기에서 기술을 갖고 있는 전 세계 사실 몇 나라 안 되잖아요. 한국, 네. 미국, 뭐 프랑스 그렇죠. 뭐 등등 몇몇. 여기에서 이제 좀 앞서가는 또 전 세계 원전에 또 우리가 좀 잘 나갈 수 있도록 나중에는 또 프랑스나 미국에 비해서 더 높은 비용을 받고도 우리나라 걸 찾게 되는 우리 네. 조선도 그랬죠 사실. 그렇죠. 예전에 네. 뭐 저가수주 하다가 점점 이제 우리 배의 그 기술력이 품질이라든지 높아졌죠. 네. 기술력 같은 게 인정받으면서 이제는 뭐 세계 최고가 배를 내놓더라도 뭐 다 우리 배랑 우리 조선소들이랑 이제 계약하려고 하니까 골라 받으니까. 네, 좋습니다. 자, 원전도 그렇게 세계 최고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요 정도로 뉴스 마무리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주호 기자. 네. 잠시 후에 그 인덱스 시간에 또 우리 권순우 취재팀장이 와서 두산 거버넌스 이야기 해주실 테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것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주호 기자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